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오늘 이게 제가 마지막 강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지금 들으시느라고 좀 지친 분들도 있으실 텐데 마지막에 그래도 좀 하나의 어떤 이미지를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 오늘 디지털 헬스케어를 주제로 했을 때 우리가 그릴 미래라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한 장만 딱 갖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사실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셔서 이제 의사라고 하면 그 다음 질문이 항상 무슨 과 의사냐고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항상 뭐 일반입니다라고 하는 게 사실 정답이나 제가 이제 그 이쪽 분야에서 있었던 기간이 좀 길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전자과 의사입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헬스케어가 원래 병원 안에 있어요. 진단하고 치료하고 뭐 진료를 하고 뭐 서비스를 제공하고 하는 모든 그 일련의 과정들 그런 것들이 디지털로 바뀌는 겁니다. 디지털로 진단하고 디지털로 치료하고 디지털로 서비스가 오가는. 그래서 아까 최윤석 박사님도 말씀해 주셨던 원격 의료라는 건 큰 인프라일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서 돌아다니는 진단은 인공지능이고요. 치료는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움직일 거고 쉽게 생각하시면은 이마트랑 쿠팡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쇼핑할 때 뭐 장바구니에 넣는 행위, 계산원을 만나서 계산하는 행위, 그것들을 가지고 배달하고 내가 그 집까지 들고 오는 일련의 모든 행위들이 있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디지털화되면서 장바구니 넣는 행위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결제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배송하는 행위 내가 안 해주지만 누군가 해줘요. 예, 그것들을 누리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쿠팡이 한 일은 뭘까요? 그냥 앱 하나 만든 겁니다. 예, 사실 물류센터 하나도 필요 없었고요. 근데 그 본질을 따지고 보면 사실 그 행위들이 다 있었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얻는 부가가치가 뭐냐라고 하면 소비자들을 더 잘 이해한 겁니다. 이마트를 100번 가봐야 이마트에 있는 MD들은 많이 팔리는 제품 정도는 알아요. 하지만 개별의 고객들이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어떤 제품을 들었다 놨는지 이런 거 모릅니다. 근데 쿠팡은 그 고객들이 클릭하고 들어갔다 나온 거 모든 거를 그냥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무슨 제품을 살지 알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물류가 아무리 빨리 돌아도 이 사람이 뭘 살지를 알고서 그 근처에 있는 물류센터에 갖다 놓는 쿠팡과 24시간 조금이라도 빨리 배송하겠다고 이마트 몰을 운영하고 있는 이마트는 경쟁에서 조금 달라지겠죠. 이제 그 경쟁력이. 아마 그런 걸 겁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것도. 헬스케어가 우리가 웬만한 사람들을 표준 치료로 그냥 그 비슷한 치료들을 해내고 그 컨센서스를 기반으로 그냥 가장 합리적인 선택들을 해왔죠. 그렇지만 디지털이 환자 한 명 한 명의 어떤 그 정밀 치료, 정밀 의료를 할 수 있게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표준이 아니라 그 표준 위에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치료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다음의 의료 서비스, 헬스케어가 될 거다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말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것만 딱 들으시고 나머지는 그 들으면서 이제 부연 설명에 가까울 거거든요. 그냥 사진 한 장 한 장 보여드리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원래 하던 것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생을 하고 하려고 했어도 30분 대기하고 3분 진료하는 거는 우리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효율이었어요.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죠. 아무리 의사를 많이 뽑고 아무리 환자들을 잘해주려고 해도 시스템적으로 이 한계에 걸린 겁니다. 예,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 보고 어쩌라고. 예, 의사들도 억울하고 병원도 억울해요. 그죠? 그거를 하겠다고 하면서 뭐 코디네이터까지 뽑아가지고 의사가 처방해서 뭐 이런 것들을 해보자고 국가적으로도 막 밀어줍니다. 상담료 같은 것들도 만들고요. 그리고 상담사들도 좀 키워보고요. 네. 시스템적으로 할 수 있는 한계는 이제 목 끝까지 왔어요. 네, 이거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인건비가 하락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이 대면 상담이 있죠. 그죠? 뭐 한 명 한 명 한 땀 한 땀 해야 돼요. 지금 의료는 이렇습니다. 비대면으로 뭐 할까? 병원 오가는 정도 같은 거는 좀 절감할 수 있을 겁니다. 원격 의료가 이런 거예요. 네, 그런 거고
이렇게 해봤자 의사는 의사대로 시간 들여야 되고 환자는 환자대로 시간 내서 또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교육 시장은 이미 해법을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디지털 치료제입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고 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할 수 있는 신장의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들을 맞춰서 이게 하나를 제대로 패키지를 만들어 놓게 되면 그것들이 어느 정도 자동화된 영역에서 필요한 그 반복적인 수요들을 해결해내고, 그리고 이것들도 이제 가지수가 많아지면서 국어, 뭐 영어, 수학, 그리고 초급, 중급, 상급 그 난이도까지 나눠서 세분화되고, 선생님이 할 일은 뭡니까? 너의 학업 성취도가 이 정도니까 요거를 한번 해보십시오. 알려주죠. 그리고 다 듣고 난 다음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요 정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교육시장에선. 의료도 왜 이렇게 못하냐? 사실 의료 안에서 그런 시도들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게 디지털 헬스케어라는 게 뭐 이런 식이었어요. 삼성에서 만든, 제가 이제 요 파트에 있었던 건데, 그 헬스케어 앱들, 소프트웨어들,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서 이제 삼성 핸드폰에 같이 끼겨 보냈죠. 삼성 핸드폰 산 사람들은 뭐 내가 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이걸 우선 받았어요. 삼성 입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삼성페이처럼 사람들이 좀 우리 제품을 사랑하고 계속 더 살 수 있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취지로 저를 뽑아가지고 삼성에서 일을 할 수 있게 했던 거죠. 근데 이걸 보면 삼성 정도는 그냥 뭐 제대로 했겠거니 싶어요. 뭐 삼성인데 이걸 만약에 엉망으로 만들었으면 삼성 브랜드가 위협받는 게 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뭐 누가 관리를 안 하고 옆에서 뭐라고 안 해도 해주고, 의사 선생님들도 상담하다 좀 지치면 이런 거 있으면 삼성 거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어요. 누가 돈 주지 않더라도. 그런 분들 계세요, 가끔. 근데 이건 뭡니까? 이제 다 자기가 잘났다고 이제 나오는데 삼성 이하 미만 잡이죠, 이제. 네. 애들은 이걸 내가 믿고 이걸 쓸 수 있냐? 환자들 입장에서도, 혹은 그걸 권유하게 될 의사들 입장에서도, 뭐 누구의 선택으로 쓰던지 간에 이거는 이제 카오스입니다. 카오스. 실제로 이제 딱 펼쳐서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일 거예요. 마트에 갔는데 온갖 물건들이 바닥에 어질러져 있는 그런 상황. 여기서 그냥 네가 뭐 필요한 거 하나 주워 가세요, 이런 느낌인데, 이게 뭐 건강 관리하는 수준이면 할 만하죠. 근데 이게 목숨을 다루는 혹은 생명을 다루는 그런 현장에서까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바닥에 떨어진 사기꾼 같은 서비스들은 좀 걸러내고, 그런 많습니다. 사실 한의학이나 이런 쪽에서도 막 들어오고 하면서 근거가 있냐? 그럼 내가 근거다. 뭐 이런 많아서 다 걸러내고, 이 선반에 올려놓더라도 이제 그 약을 보시면 어떤 목적으로, 사용 목적과 용법, 용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뭐 진통제, 항암제, 뭐가 있을까요? 항생제 이런 식으로 나눠 놓듯이 그 위에 이제 선반에 올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디지털 치료제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그 급이 올라간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먹는 약이라는 것도 사실은 데이터입니다. 이 임상시험의 데이터를 밀가루에 저장해서 입에 넣는다고 생각하세요. 그죠? 이 밀가루에 이 질병이 낫는다라는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걸 의사가 전달해주면 내 입에 넣었을 때 그 데이터대로 낫는 겁니다. 그거를 바이오로직스에 넣든 유전자 치료에 넣든 세포 치료에 넣든 그냥 뭐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그냥 장난처럼 해왔던 그 치료의 어떤 가능성을 가진 것들이 어떤 그 임상시험이나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야, 이 정도면 믿을 수 있다라고 식약처 도장을 받는 순간 약이라고 불리워지는 겁니다. 디지털 헬스케어도 그런 면에서 디지털 치료제로 이제 저 과정을 통해서 약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상황이 온 거고, 이렇게 이 정도 하면은 이제 병원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병원에서 디지털 헬스를 어떻게 적용해야 되나요? 약처럼 하시면 됩니다. 네, 그게 정답이에요. 그게 자연 선택도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MMO한 애들은 그냥 적당히 망했고, 그 특정 질환, 실제로 돈을 낼 만한 그런 타겟을 찾아서 들어가는 그 제품들이 그나마 살아남았죠. 그래서 살아남은 제품들을 보면 이제 아까 유전자 치료, 세포 치료 얘기를 해보면
세포 치료는 당연히 줄기세포로 치료하는 거고 유전자 치료는 당연히 유전병 치료할 거 아니에요? 디지털 치료는 그럼 뭡니까? 디지털로 치료할 수 있는 질환들 위주로 이제 그 집합이 된 겁니다. 유전자 치료가 유전병을 치료하듯이. 그래서 디지털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개념을 보면 정신과나 생활습관병 같은 것들이 이제 많을 수밖에 없어요. 네. 디지털로 주고받을 때 내 머리로 먹는 건데 그 어떤 형태가 됐던지 간에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정신과, 뭐 생활습관병, 신경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 규제로 이제 잘라서 어떻게 관리할까 얘기를 했을 때 명시적으로 얘기하면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아까 뭐 설명 다 해주셨는데 소프트웨어예요, 소프트웨어. 그 디지털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소프트웨어입니다. 소프트웨어에서 치료하는 치료기기는 디지털 치료제고 소프트웨어에서 진단하는 진단기기는 의료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용어를 막 번잡하게 쓰니까 헷갈리실 텐데 우리 병원에 가면 초음파 기계 있고 뭐 로봇 수술 기계 있잖아요. 진단기계, 수술기계 하는 거에 소프트웨어를 뚝 뜯어내서 별도로 관리하는 게 소프트웨어 진단기기, 치료기기, 의료기기로 불리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영역인데 그 안에서 보세요. 기기도 뭐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뭐 해가지고 중증도나 뭐 이렇게 단계에 따라 나누시잖아요. 소프트웨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볍게 그냥 쓸만한 뭐 혈압계 같은 거부터 혹은 뭐 건강 기능식품 같은 거부터 혹은 의사의 처방이나 그 관찰 하에 써야 되는 아주 심각한 유즈 케이스의 그런 그 소프트웨어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디지털 치료 진단 기기를 이제 나래비를 세워서 요 그라데이션 안에서 이제 하는 건데 요 모든 걸 관통하는 그 하나의 키워드를 보시면은 클리니컬 밸리데이션,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필요하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레귤레이션이나 그 처방이 필요 유무 같은 것들이 이제 구분이 됩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처방을 그냥 합니다. 저희 이미 병원이랑 연동도 이제 작업을 하고 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딱 보면 처방을 하세요. 약 하나랑 디지털 치료제 하나를 드릴게요. 복합으로 쓸 수도 있어요. 약 2알 주듯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약은 3달치 나가요. 그럼 디지털 치료제는 3달치 나가죠. 네, 3달치 어떻게 나가냐? 그냥 지금 앱스토어 들어가서 미국이나 뭐 출시된 나라 앱들 그 나라 계정으로 만드셔가지고 한번 그 나라 다운로드는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안 돼요? 로그인이 안 되죠. 예, 그 선생님이 그 처방할 때 3개월짜리 로그인 코드를 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거를 넣고 쓰고 3개월이 지나면 그 사람은 이제 약 떨어지듯이 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냥 튕겨서 나와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이제 선생님이 용법 용량들을 컨트롤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 기간에 맞춰서 뭐 150만 원, 뭐 200만 원 이렇게 가격도 매겨져 있어요. 이게 약간 매기듯이 매기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앱은 뭐 보시면은 한 달에 뭐 9,900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 쓰는 거. 그게 아니고 이 질병을 진짜로 치료하는 앱이기 때문에 디지털 치료제이기 때문에 뭐 밀가루는 얼마나 합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면. 네. 그 값 매기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 평가를 통해서 이 가격이 매겨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독일 아까 사례를 말씀 주셨는데 최윤석 박사님도 이게 미국은 식약처만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안 없어지냐? 독일은 심평원까지 같이 붙었다고 보시면 돼요. 독일은 이제 국가에서 관리하는 그 건보 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식약처 허가 냈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좀 쓰세요 하니까 민간 보험사들이 막 이제 눈치 게임 하는 거죠. 우리가 이거 돈을 줄까 말까 막 이런 식인데 독일은 야 우리가 허가했으면 우리가 책임도 져야지라고 하면서 돈을 막 줍니다. 근데 그 공짜 돈이 있습니까? 돈을 주는데 이제 데이터를 다 내놔야 돼요. 얘네들은. 그 독일 심평원에 이거 치료가 됐는지 이거 썼더니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그 경제성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가 괜찮은 건지 다 내놔 이렇게 돼버린 거라 무섭죠. 1년 동안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제 그 네카나 심평원이나 이런 쪽에서 고민을 솔직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독일이랑 어느 정도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독일 사례가 그게 사실 돈을 넣은 효과가 있긴 있는 게 제품을 우선은 쓰는데 비용적인 부담이 없잖아요. 환자든 의사든. 그럼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데이터가 막 쌓이죠. 근데 미국은
서로 막 눈치 보고 100만 원짜리를 쓸까 말까 이러고 있으니까 안 쓰는 겁니다. 데이터가 안 쌓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이 쓰고 데이터가 쌓이고 해야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학습을 하고 뭔가 진화를 하고 그 솔루션이 발전을 하는데, 독일은 그 지점에서 마중물을 제대로 부어준 겁니다. 어쩌면 이거를 효과를 보니까 몇 나라, 프랑스 어떻게 해요? 독일 따라합니다. 자존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가는데. 그래서 독일 따라서 프랑스도 가고 벨기에도 지금 가고 있어요. 그 유럽식 모델과 미국식 모델이 조금 나뉘는 그 느낌은 드는데, 그게 미국 유럽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 의료 선진국인데 보험 체계가 다르다는 거, 그게 조금 차이를 유발한 거예요. 어쩌면 우리나라도 20년에 가이드라인이 식약처에서 나왔고 21년, 22년부터 이제 심평원 가이드라인이 아까 나오고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고, 요거는 필요하시면 찾아서 쭉 읽어보시면 아, 이런 생각으로 얘네들이 지금 풀어내고 있구나. 뭐 그리고 저희는 이제 계속 불려가서 뭐 이리 할까 저리 할까 계속 그 수가나 이런 부분들을 협상하고 있는데, 큰 틀에서 어떤 레퍼런스를 보면 행위료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마트 계산원의 행위가 그냥 결제 시스템으로 그냥 반영되고 하듯이, 우리가 상담하는 그런 행위가 뭐 디지털 치료제가 되기도 하고요. 판독하는 행위가 그 의료 인공지능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절감해 볼 수 있느냐, 뭐 이런 게 심평원에서는 되게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투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국가별로 뭐 어떤 국가를 불문하고 이제 허가를 받아서 쓰고 있는 제품들 명목이에요. 이런 게 우리나라로 넘어올 수도 있어요. 뭐 필요하시면 수입하십시오. 네. 그 약처럼 오가는 거기 때문에 이 과학적인 근거 자체는 망가지지 않을 거거든요. 이제 그 나라에서 적용받는 수가가 달라지면 달라지겠지. 근데 이 제품들을 보시면 이제 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치료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거부터 한번 적용해 볼 수 있겠구나 생각하실 수 있고, 각 나라마다 뭐 다 조금씩 다른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모든 나라에 있는 그 적응증이 하나 있어요. 불면증입니다. 디지털 치료제에서. 이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는 약속이나 한 듯이 모든 나라에 다 있어요. 보시면은 영국 슬리피오라는 제품이 있어서 43만 원 받습니다. 미국 아까 그 페어라는 회사에서 만든 썸리스트라는 제품이 있어서 FDA 허가를 2020년에 받고 한 번 처방할 때 120만 원 받습니다. 이게 8주 프로그램이에요. 받고, 독일 썸니오라는 게 있어서 65만 원 받고, 일본은 허가는 지금 받아서 시오노기 제약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아직 가격이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처음 개척한 회사거든요. 저희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뭘 할까 하다가 불면증부터 하자. 불면증 각 그 국가들에 만든 제품들을 살펴보면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라는 상담 코드가 있어요. 회당 한 4만 몇천 원 받고요. 그걸 한 6회에서 8회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가 매주 병원에 와야 됩니다. 귀찮아서 하겠습니까? 그것도 코로나 기간에. 잘 안 해요. 근데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우선 수가가 잡힌 거고, 뭐 수면제 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아니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그 다음이 수면제인 겁니다. 이게 만약에 이 치료가 먹히면 수면제 안 먹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심평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수가를 잡아 놓은 거고, 상담료를 이렇게 이만큼 줄 근거가 있으니까 된 건데, 그거를 디지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굳이 선생님 만나서 하지 않더라도 요거를 한번 쭉 해서 보면 낫더라. 근데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이 가격은 어떻게 설정됐을까요? 그 나라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레퍼런스가 됐겠죠. 네. 우리나라에서 그럼 뭘 할까 봤더니, 세브란스 병원 교수님이 이미 수면센터에서 상담치료를 제공하는 프로토콜이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그래도 최적화돼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바이오 회사에서 사오듯이 각 병원이 가진 노하우가 있으시면 그거 활용하셔도 돼요. 그 교수님이 연구를 주도하셔도 돼요. 근데 저희는 이제 제약회사니까, 디지털 제약회사니까, 그 제약회사가 그 바이오 연구실에서 뭘 사오듯이, 원천 물질 같은 거 사오듯이 선생님 걸 사온 겁니다. 사서 선생님 이거 해보신 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환자한테 앱을 줬더니 낫더라, 뭐 이런 연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연구도 사온 거예요. 그리고 거기 연구에 있는 특허도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 제품을 만들자. 그래서 선생님이 만든 거랑 비슷한데 사실
그 뒤에 있는 내용은 비슷하겠죠. 근데 그 앞에 껍데기는 좀 더 그럴듯하죠. 이제 교수님이 만드신 거랑 회사가 만드는 거는 다르니까 이제 포장지 같은 것들을 앞에 다르게 한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서 아까 그 치료가 담겨 있는 그걸 생각했을 때 우리는 다른 약들은 밀가루에 담죠. 약병에 담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에 담았어요? 디지털에 담았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쿠팡처럼 뭘 해야 됩니까? 그 환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죠. 밀가루는 몸에서 녹아버려요. 약병에 든 거는 왜 몸에 흡수돼 버립니다. 그렇지만 디지털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 자체는 제공이 되는데 그 치료를 제공하는 와중에 이 환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깊이를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건 이제 누구한테 처음 물어보냐면 아까 그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상담하고 잘 돌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 주 오면은 또 막 제각각이잖아요. 그럼 약을 줘야 될지 뭐 상담을 더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데 그동안에 환자가 뭐 하고 있는지 난 미치겠는 거예요. 선생님들 입장에서 궁금하다는 거죠. 그거 좀 보고 싶은데 그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디지털 진단이 여기서 나옵니다. 자, 치료를 하자고 우선 환자를 모았어요. 처방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100% 환자인 겁니다.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정상인이 아니고 불면증 환자라고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처방을 하기 전에 전제예요. 그죠? 그러면 이 기계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우리 주인님이 일반인이 아니에요. 환자예요. 그것도 불면증 환자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쓰시는 갤럭시 S, 갤럭시 워치 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그냥 일반인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근데 디지털 치료제가 처방된 기계는 어떻게 돼요? 우리 주인님이 환자잖아. 그러니까 불면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삼성전자에서 나온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 자체는 삼성의 한 파트예요, 저희가. 그래서 그 기계를 환자라고 상정하고 모든 증상을 체크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밤에 그냥 간단해요. 별거 아니에요.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막 시간 확인할 거 아니에요, 불면증 환자가. 그럼 3시네. 막 아직도 잠이 안 오네. 다시 또 덮어놔. 뭐 이러는데 그거 스마트폰이 한번 이렇게 켜졌다 꺼지는 거 기록해 놓을까요? 기록 안 해놓죠, 보통은. 근데 환자면 기록해야죠. 그리고 선생님이 오후에 좀 커피 마시고 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 마시지 말라 그래도 자꾸 마시는 것 같다. 그런 거 좀 알 수 없냐?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핸드폰에 스타벅스 막 문자가 날라와요. 결제 문자가. 그런 거 환자한테 동의를 얻어요. 그래가지고 문자가 띠링 날라와요. 스타벅스에서, 이디야에서. 이 사람이 지금 아침에 마신 커피는 내가 봐줄게. 근데 오후 4시, 5시에 커피를 마시면 오늘 잠을 자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기록해 놓습니다. 그리고 또 뭐 날씨, 그 해가 뜨고 지는 시간에 따라서 이 사람이 잠을 잘 잘 수도 있고 못 잘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날씨 앱에 있잖아요. 일출 시각, 일몰 시각 있거든요. 그거에 동의 얻어서 그 사람 데이터 가져다가 날씨가 이날 좀 우중충했고 나도 잠이 잘 안 깨더라. 근데 이 사람은 오죽했겠나 라는 것들을 이제 적어 놓습니다. 적어서 어떻게 해요? 선생님한테 아까 약속했잖아요. 보여드리는 걸로. 그러면은 저희 이제 주치 선생님한테 병원 전자 차트에 이런 식으로 이제 띄워서 이 사람이 뭐 약을 받으러 먹는 환자든 상담을 하는 환자든 내가 24시간 볼 수 있는 건 아닌데 24시간 보는 것처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환자 관리가 돼요. 이 환자가 다른 병원 가겠습니까? 이걸 처방한 선생님이랑 계속 그 진료를 지속하겠죠. 그래서 환자 자체 관리하는 CRM 툴일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는. 근데 CRM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가치가 없는 거고 실제로는 질병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한 그 병원 원 외의 어떤 그 의료 정보 시스템이기도 합니다. 이게 진단입니까? 치료입니까? 진료입니까? 사실 다 있죠. 진단한 걸 여기다 뿌려준 거고 이걸 통해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 자체가 진료잖아요. 디지털 헬스케어는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이게 실제 화면이고요. 이거 세브란스 병원이랑 뭐 분당서울대, 강남 성모, 비트컴퓨터 등등등 지금 다 연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면입니다. 근데 저희 서버에서는 또 다른 일을 합니다. 이제 자, 방금까지 보여드린 건 그냥 이미 하던 것들을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쿠팡 어떻게 했어요?
이미 아직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내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의료에서는 뭘까요? 이겁니다. 저희 뒤에 있는 그 데이터를 정리해서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는 것까지는 해요. 근데 저희 멤버들한테 제가 이제 숙제를 하나 내줬어요. 야, 이 데이터 내가 보고 있으니까 이게 한 색깔이 한 환자거든요. 거대한 환우회입니다. 어쩌면 연구 플랫폼이기도 해요. 여기서 그냥 막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RCT 돌려보고 그냥 뭐 하면은 논문 한 편 쓰는 거 일도 아닐 거예요, 사실. 근데 환자들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자고 커피 먹고 이렇게 써 있는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오늘 밤이 잠이 잘 올까, 이 사람? 요거 한번 알아보라고. 예. 근데 불면증 환자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잠이 잘 올 거라고 생각하고 우선 누워요. 그러면 한 3시까지 뒤척이죠. 그러다가 포기하고 약을 하나 그때서야 먹어요. 그러면 한 4시쯤 잡니다. 4시에 자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다음날 일어나면 피곤하지, 잠을 못 잤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낮잠도 자죠? 예. 그러고 나서 또 잠을 못 잤으니까 막 낮잠 자고 커피 마시고 이러다가 그 다음날 또 저녁에 또 잠이 안 오겠지. 그죠? 낮잠도 자고 커피도 마셨으니까. 근데 그런 패턴들이 보이죠? 오늘 밤 잠이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예. 오늘 생활습관 분석했는데 당신은 지금 한 12시쯤은 주무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11시 반쯤에 수면제 지금 처방한 거 그거 하나를 드시고 좀 주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이게 선생님이 만약 옆에 계속 붙어 있었다면 그 정도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근데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계속 24시간 살펴보다가 이 사람한테 가장 적합한 어떤 정도의 개입을 할 수 있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이건 진화하는 거예요. 진화. 예, 다음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또 우리가 다뤄내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뤄내는 그런 영역들이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거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게 뭐 의사가 해야 될 일을 여기서 그냥 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의사가 처방한 기간 동안에 하잖아요. 예, 의사가 만약에 이게 너무 위험해 그러면 안 하시면 됩니다. 누가 하랬어요? 안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런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식약처에서 담보하고 임상시험으로 증명하고 이렇게 학회에 와서 저희가 또 보여드리고 그거를 믿고 앞에 이제 제약회사 부스도 있잖아요. 그 약들이 마음에 안 들면 처방 안 하면 되고 괜찮은 것 같으면 처방하시면 되고 그렇게 갈 겁니다. 의사를 뭐 대체하고 뭐 어떤 병원의 기능을 대체한다? 그러고 싶은 생각이 없고요. 네, 그렇게 하지 않아도 제약회사처럼 커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회사들이나 인공지능 회사들은. 네, 그런 거라 같이 가는 겁니다. 임상시험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요. 위약대조군을 놓습니다. 우리가 앱을 주는 군과 디지털 치료제 주는 군과 디지털 치료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뒤에 그냥 치료할 수 있는 기능들을 그냥 삭제한 네, 가짜 앱을 주는 게 이제 대조군. 근데 그때 이런 기기들을 같이 투입을 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그러면 그 기기에 나오는 데이터만 가지고서 이제 실험 대조군이나 치료 전후를 비교할 수 있게 되죠. 이런 것들을 비교하다 보면 우리가 이 기계를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썼지만 이 기계의 어떤 그 검증 수준이 높아지면 진단하는 그 수준까지도 올라갈 거라고 보는 거고 저희가 임상을 계단식으로 계속합니다. 보통은 약에서 임상시험을 한다 그러면 한 번 딱 하고 끝나잖아요. 그게 아니라 계속 업데이트 버전에 따라서 2개, 3개, 4개까지 해요. 저희 지금 임상 교육이 불면증으로. 그래서 두 번째 임상시험은 비대면이에요. 네. 이게 치료제를 준다고 하는 것도 앱을 주는 거고 측정을 한다는 것도 그냥 스마트폰에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들여야 되는 노력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시스템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뭐 치료하겠다고 하면 링크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이 하나 쌓여요. 그러면 뭐가 되죠? 원격 의료가 되는 겁니다. 예, 환자를 처음에 발굴해서 등록하고 그 사람한테 치료를 제공하고 치료가 되는지 확인하는 거 그게 의료 아니에요? 그 이상 뭐가 있죠? 예. 근데 이거를 비대면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식약처의 임상시험을 하고 그것을 끝냈다라고 하면 최소한 정신과, 뭐 불면증을 진단하고 처방하는 선생님들은 완벽한 원격으로 그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탄생하는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저희가
난관에 처한 거는 병원이었어요. 오늘 이거 설명드리려고 왔는데 이거를 IRB를 IND도 받았고요. 식약처에서 다 하라고 모든 허가를 다 받았는데 IRB가 생각보다 너무 보수적이네요. 그래서 뭐 세브란스 병원 경우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뭐 이런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좀 쉽지 않다고 판단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도 비대면으로 할 수는 없고 한 번 정도는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특히 음지화된 환자들이나 저희가 마약 중독 치료제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환자들은 아예 그냥 그 발굴이 안 되는 거라서 새로운 신규 환자를 우리가 찾아내기 위한 방식으로 비대면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뭐 여기 계신 어떤 병원이 되셨던지 간에 저희랑 같이 비대면으로 한번 임상을 해보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저희가 그 병원이랑 같이 계속 이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고 아마 그 병원은 원격 진료의 메카가 될 겁니다. 임상 시험 자체는 아무런 이슈가 없어요. 나중에 원격 의료는 원격 의료대로 풀려낼 거니까 그 싱글 센터라고 하더라도 환자를 뭐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산이나 뭐 어디 멀리 있는 환자들도 그냥 바로 인롤 시키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멀티센터 스터디 같은 정도의 파워가 생기는 거고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하는 게 핵심입니다. 예, 미국, 유럽에 있는 환자들을 그 먼 곳에 있는 환자를 비행기 타고 와서 인롤 시키는 건 임상시험에 있어서도 그렇게 막 좋은 건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결제나 그 병원 바깥에 있는 데이터들도 한꺼번에 그 사람의 그 질병을 치료하고 그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근거들을 만들어내는 리얼 월드 에비던스 생성하는 관점에서 이런 메타데이터들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360도의 데이터를 모아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연구 플랫폼이 되는 것도 이제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병원에 오는 시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오는 시점은 몸에 있는 센서가 작동하는 시점입니다. 환자의 몸에 있는 센서가. 그게 뭐죠? 아파요. 아파요 이러면서 병원에 오죠. 그거 아니면 건강검진 정도일 거예요. 근데 검진이야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오는 거고. 근데 아파요 하면 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똑같아요. 인공지능이라고 자꾸 생각하지 어려워하지 마세요. 인간지능이 인공지능입니다. 아파서 오면 CT 찍죠. 뭐 혈액 검사하죠. 데이터 양을 늘리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센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아픈 걸 왜 아픈지 그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데이터 양을 늘려요. 증폭시켜요. 그 양을 늘린 다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죠? 기수를 나누죠. 암 1기, 뭐 TNM 스테이징 같은 거, 암 1기부터 4기까지. 1기는 뭐 좀 덩어리가 작고 4기는 막 전이 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 구분을 패턴을 잡잖아요. 사람도.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있죠? 5년 생존율을 얘기하죠. 암 1기는 5년 뒤에 한 80%는 삽니다. 암 4기는 한 90% 정도가 돌아가십니다. 예측 모델이 붙습니다. 똑같아요. 인공지능이나 인간지능이나. 근데 그거를 그냥 뒷단에서 한 거예요. 왜? 몸에 있는 센서가 작동한 이유로밖에 못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것들 5년 정도 생존율은 사실 맞춰요. 별로 그렇게 쉽잖아요. 내비게이션도 도착 5분 전에 틀리는 거 보셨어요? 도착 5분 전은 웬만하면 맞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의 가치가 뭡니까? 앞에 있을 때죠. 언제 출발할지가 중요한 거지. 5분 뒤에 도착할 거라고 알려주는 건 별로 의미 없거든요. 그때는 내비 꺼버리고 말죠. 차라리 그 정도는. 그거를 사람의 힘으로 할 게 아니라 그 디지털의 힘을 빌려서 앞으로 땡겨오는 거, 병원에 오는 시점을 좀 더 빨리 갖고 오는 거. 사실 그게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예, 그래서 내가 아파요라는 환자만 보시는 상황이 이제는 아닐 거다라는 거고 아프지 않은데도 오는 케이스 하나 있습니다. 당뇨. 그죠? 당뇨 환자 예전까지는 어땠을까요? 내분비내과가 한 100년 전에 있었을까? 전 없었을 것 같은데. 예. 혈당이라는 존재조차 몰랐겠죠.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막 눈이 멀어요. 당뇨합병증으로. 발이 썩어요. 그럼 막 정형외과 가서 발 자르고요. 안과 가서 이게 왜 머는지 모르겠는데 막 그냥 선생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찾다가 운 좋게 걸렸죠. 그것도 싱글 팩터. 혈당이 높아진다는 거 하나로 이런 모든 그 비극이 벌어지는 거를 누군가가 찾아냈고 그걸 몸에서 느낄 수 있으면 느꼈겠지.
막 혈당이 오르는 느낌이 들면 빨리 오세요라고 했겠지만 그게 없잖아요. 몸에 그 센서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센서를 이제 놔두는 겁니다. 사이보그죠. 사실상 사이보그. 그 혈당계를 가지고 계속 찍어서 보는 겁니다. 내 혈당이 좀 높은지 낮은지. 아프지도 않은데 환자 입장에선 자꾸 하라니까 하는 거야. 해보죠. 근데 했을 때 그거를 너무 귀찮잖아요. 내가 운동도 하고 막 살도 빼고 하려니까 잘 내려가지도 않고 귀찮단 말이에요. 그거를 좀 더 경제적으로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그 데이터, 임상 데이터를 밀가루에 저장해서 파는 저 당뇨약 회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근거했을 때 이 약을 입에 털어 넣으면 당신은 혈당이 마법같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모든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두 회사, 혈당계 회사, 당뇨약 회사가 만들어낸 시장의 가치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낼 시장의 가치가 어느 정도일지 계산도 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치료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그냥 내비게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시 기사님들은 다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한 명도 못 갖고 있는 거 내비게이션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의사지만 의과대학 때 배웠던 지식들을 생각해 보면 지도가 같은 거예요. 새로운 길이 하나 뚫려요. 그러면 해리슨 개정판이 나옵니다. 책이 개정판이 나오죠. 대부분 이런 식으로 간다. 표준 치료들이 적혀 있는 곳이 이제 책이에요. 근데 실제 현장은 어떻습니까? 환자들이 제각각의 사정으로 내 뒤에 타죠. 그러면 뭐 좀 이렇게 능숙한 분은 막히는 길도 피해가고 해요. 근데 저같이 초짜 의사는 어떡합니까? 멀쩡한 길도 못 찾아서 돌아가고 이럴 수도 있죠. 의사 잘 만나야 돼요. 네? 그런 건데 그거를 표준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제대로 알기 위해서 이 지도를 스캔해가지고 화면에다 박아 넣습니다. 처음에. 근데 그 초기에 내비게이션 얼마나 실망스러웠는지 기억하시죠? 그게 왜 실망스러웠을까요? 지도 데이터만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만 있으니까.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발전했죠? 실시간 교통정보, 이런 센서 데이터들, 그리고 과속카메라 정보, 이런 것들이 그 위에 쌓이고 그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이 활동을 합니다. 예, 저것도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이 길을 어떻게 찾을지 알려주니까 우리 예측 모델이 점점 정교해졌죠. 예, 이제는 몇 시에 출발해도 하면 몇 시에 도착할지를 완벽하게 아는 상황이 됩니다. 내비게이션 안에서. 예, 그거예요. 그겁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의료를 이렇게 바꿀 겁니다. 근데 이 보시면은 뭐 410m 앞 좌회전 이런 거를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참고해서 가잖아요. 요게 뭐 안 지켜도 될 상황이 있는데 진짜 중요한 상황들은 이런 걸 겁니다. 보시면 똑같아요. 이 기사로 보시면은 이게 감이 안 오는데 이게 정확히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입니다. 실시간 혈당 정보입니다, 저거. 실시간 교통 정보가 아니라 이제 혈당 정보가 나와요. 이거를 의사들이 모여서 이거 어떻게 해석할지 학회에서 하자고 하면 진단검사의학회, 막 영상의학회 하나 또 만들어야 돼요. 응?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인공지능이 빨리빨리 이제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저 실시간 혈당 정보를 당뇨 환자의 그 생활습관 패턴이랑 같이 엮어서 보니까 우리가 한 400m 앞 좌회전이 아니라 4시간 뒤 저혈당 이런 예측 모델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거 지금 의료 시스템에서 한 적이 없죠. 네, 요게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새로운 영역의 어떤 부가가치를 만드는 지점의 하나의 상징적인 서비스일 거라고 봅니다. 단지 이제 불편한 거는 괜히 저기 피부에 저기 주사바늘 꽂아놓고 혈당을 재기 위한 고생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건데 저런 건 조금만 기다리시면 피 안 뽑고 잴 수 있는 그런 기술들 제가 삼성전자 있을 때 다 보고 개발하고 어느 정도 시점에 도달할 거라는 감도 갖고 이제 나온 상태입니다. 나올 겁니다, 결국. 그거보다 이제 기술적으로 측정하는 게 오히려 쉬운 쪽은 이런 거예요. 혈압, 심전도. 지금 최신의 워치를 사신 분들은 아마 이 기능 다 있을 거예요. 이거 왜 잽니까? 사실 왜 재는지도 모르고 넣고 그냥 뭐 재면 좋을 것 같으니까 우선 넣어본 거기도 하고 쓰시는 분들도 이게 있다고 뭐 워치를 사거나 하시진 않을 거라고 알아요. 예, 그냥 광고하니까 그런가 보다 뭐 이러고 계시겠죠, 사실은. 뭐이 정도로 들어간 거예요. 거꾸로 여기는 반대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디지털 치료제가 이건 디지털 진단입니다. 의료 인공지능이나 진단이에요. 이게 디지털 치료랑 이제 맞물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뭐 예를 들면 고혈압 디지털 치료제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고혈압 환자들이 다 다운받은 앱이 되는 거죠.
고혈압 환자들을 연구하는 거대한 코호트입니다. 그 안에서 이런 기기들을 깨워서 이제 감시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메시지, 응급실로 들어와요, 환자가. 이 메시지를 가지고 걸어서 앰뷸런스도 안 타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떤 의료 시스템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이 환자들을 위한 서비스를 준비해야 하는가? 사실은 뭐 당직 서는 의사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없어도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런 건데 이 시스템이 이제 어떻게 등장하냐면 그냥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끝내요? 아, 네. 아, 저쪽에 누르셨구나. 그 심박 센서 자체는 24시간 돌아가고요. 거기서 심박이 흔들리게 되면 심전도를 재라라는 정도의 메시지가 나갈 겁니다. 그러면 환자가 갑자기 왜 재라고 하는데 모르겠지만 심전도를 한번 재봐요. 그럼 재면 그 다음에 질문이 한두 개 나올 겁니다. 식은땀이 나십니까? 어지럼증이 느껴지십니까? 어, 혹은 뭐 어제보다 좀 피곤한 감이 있고 실제로 피로하십니까? 그 질문들을 몇 개를 대답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보통 사실 그 질문이 평소에 물어보면 아무 질문도 아니죠. 근데 그 맥락 정보 안에서 그 질문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거에 yes, yes, yes를 누르는 순간 95% 신뢰 구간 안에 이제 이 메시지가 송출돼도 된다라는 그 확신이 들 거고 그게 단체 문자 아니죠. 그 사람한테 그 시간에 정확하게 한 명한테만 가는 초정밀 의료로서 이제 그 디지털 치료제가 그 발전할 수 있는 끝이 될 겁니다. 이게 저희 회사에서 만들려고 하는 마지막 서비스고요. 이게 만들어지면 아마 신약과도 같은 그 임팩트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그것들을 활용하는 그 현장 자체는 여전히 병원일 것이기 때문에 이 병원의 미래, 디지털 헬스케어의 미래를 고민하시는 차원에서 조금 먼 미래를 보여드렸고 앞에 조금 먼저 오신 분들은 그 근 미래까지도 보셨겠지만 그 어느 정도 이 미래, 이 이미지를 머리에 오늘 넣고 가셔서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병원의 어떤 발전을 같이 고민해 보시는 그런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제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시간을 더 쓰셔서 죄송합니다, 저장님.